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라 안팎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미국 대학생 웸비어 사건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장관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 방미를 앞두고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대북 구상의 일면들을 직접 밝히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네. 오늘 문 대통령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사실은 웸비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실은 대화 국면이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먼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말하자면 조건 없이 무조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또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에 대한 축소를 언급한 적이 없다. 또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앞선 정부와의 결정에 대해서 쉽사리 그것을 변경시킬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한미 동맹의 연결성, 앞선 정부와 연결성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바탕 위에서 조건이 승숙된다면, 네.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평양으로. 올해 안에라도 평양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2단계의 어떤 전략,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에 사실 기본적인 북의 어떤 핵 프로그램부터가 중단을 시킨다면 그런 의지를 만약에 동의하고 미국도 거기에 동의한다면 사실은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네. 한국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어차피 한미 동맹 굳건한 속에서도 어차피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또 우리에게 좀 양해해줄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생각, 구상 동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남북 관계에 좀 유화 국면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가 잘 돼가지고 북핵이 바로 그 전면 폐기로 가지 않더라도 동결 정도만 북한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대화를 열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걸 또 미국도 양해해주고 또 보조를 맞춰주기를 그렇게 바라해서 이번 그 회담에서 그런 성과를 끌어내고 싶은데 회담 앞두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하고 미국 사이에서 사드 문제가 이게 돌발해가지고 미국의 여론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다가 그리고 큰 사건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문정인 의정부의 그 미국 이사단, 미군 이사단의 100주년 기념 행사가 또 반미 시위에 의해서 이제 좀 파행이 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던 딕 더빈 이런 민주당 미국 예결위원장 위원장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간 뒤끝이 별로 안 좋죠. 가서 또 다른 굉장히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은 이야기를 조야에 이제 전하고 있고 미국 조야에 전하고 있고 또 맥케인 전 의원의 미국의 연당 무산됐다든가 또 거기다 또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가가지고 미국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미 국무부가 바로 받아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진위가 뭐냐에 대해서 미국 정부 또 의회에서 벌써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제 맞게 되는 그런 사안이 벌어졌죠. 거기다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웸비어 사건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 여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북한하고 어떻게 좀 잘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걸 사전에 가기 며칠 안 남았지만은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좀 우호적인 좀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사드 환경 영향 평가 배치 연기나 번복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또 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를 안 하셨으면은 괜찮은데 요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영향 평가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약식 영향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는데 일반 영향 평가를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문 대통령은.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1년 최하 1년 또는 2년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미국하고 지난 우리 그 박근혜 정부하고 서로 약속했던 연내에 사드 배치 완료하고는 완전히 이제 무산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환경 영향 평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미국 쪽으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말은 그래 했는데 실제로는 지연시키고 있고 지난 정부하고 합의한 대로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환경 영향 평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쪽에서 다 그 질문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러면 1년, 2년 넘어갈 텐데 그러면 연내 배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문정인 그 특보의 발언도 문정인 특보가 지금 국내에 돌아와가서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다.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미국에서 말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 조야 의회나 정치권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럽 형태에서 폴란드 케이스나 루마니아 케이스 또 일본의 케이스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국 내에 어떤 그 완전히 미국의 취해급 법견 지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국내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과 한국이 그 하나를 가지고 말하자면 문재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한미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미국에 봤을 때로 다른 나라와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게 센시티브하게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토 원비어가 사망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 우리는 대화 쪽에 좀 더 방점이 약간 좀 찍혀 있는 부분인데 미국과 이렇게 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엇박자로 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합의점을 가지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솔직히 격가지들의 여러 가지 썰과 논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떤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것이 간섭 현상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미국관이나 또 동맹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국내에서 했던 보수 진영에서 보듯이 그렇게 불안정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오히려 더 강경화 장관과 함께 한미동맹의 어떤 기본 베이스먼트가 튼실해지는 계기 그걸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히 가져오고 그걸 일반적 성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이 갖고 있는 미국과 다른 어떤 지정학 특성을 미국이 좀 용인해달라.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한국이 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넘버원 국가인 미국이 그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 이제 오늘 백악관 김정은과 더 멀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노력이 안 통했다라고 해서 강한 입장을 좀 내놓은 상황인데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미국의 그 백악관의 저 발언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죠. 지금까지도 유엔 제재, 미국 독자적인 제재 더 강화시키려 가면서 중국에까지 이제 동참시켜서 그 완벽하게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그 북한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물론 이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인데 그걸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 취지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가서는 좀 대화하자. 그리고 대화하자면은 제재를 좀 완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수밖에 없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상회담이라든지 개성난 재개라든지 금강산 재개 이거는 제재를 확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설정하고 있는 이 기조,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폐기를 이제 유도하겠다는 이 정책을 미국이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중국을 원망하면서 당신들이 제재에 또 참여하면은 더 확실하게 효과를 봐가지고 북한을 좀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그전에 여러 번 예고를 했거든요. 이제 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하는 그런 제재 완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와 또 협력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하고 굉장히 반대 방향이 돼서 결국은 우리의 외교 공간 자체가 좀 축소될 수 있는 좁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상황이다. 됐습니다. 예. 그런 안팎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국회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사흘째 상임위원회가 전혀 수집되지 않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 어젯밤부터 계속 연쇄 회동을 갖고 있는데 접점은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추경 심사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 탓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야당이 청년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한숨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일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추경일 뿐 야당이 현재처럼 다른 것과 연계하는 것, 이것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일임을 깨닫고 국민의 호랑이 같은 민심의 경각심을 갖고 추경 논의에 즉각 임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 운영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여당이 회의 도중에 들어와 동료 의원의 발언 중에 고성을 지르는 등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할 대표적 구태이자 폭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걸핏하면 국회의사당 내에서마저 폭력을 일삼던 야당 시절의 나쁜 습관이 벌써 도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어떤 사건과 연결을 해서 발목 잡는 정당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계획대로 청문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야당들이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 심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저희들이 요구한 인사 파행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원칙과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발목 잡는 야당의 역할은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발목을 잡는 여당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원칙과 정도를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의원님, 야당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야당이 좀 단일한 의제를 가지고 입장을 정리하면 그것은 굉장히 진중하게 청와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방금 이제 국민의당 보겠습니다만은 추경하고 심사하자, 청문회 열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정우택 대표 같은 분은 또 추경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청문회 보이콧 했다가 다시 청문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 하나하나의 강론대로 어떤 정당별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다 해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도 좀 여야가 논쟁을 할 때 하더라도 여는 것 자체는 좀 질서 정연하게 같이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열어놓고 야당끼리 하다가 여당 들어오고 말싸움하고 이런 국회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한 대통령이 한 의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한들 이것이 다 그것으로 무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애둘러서 지난번에도 뭐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인사의 검증이 좀 부실했다. 또 지난번에 뭐 직접 말씀하셨지는 않았지만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했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 정부가 사실은 이제 한 달 남짓 된 그런 인수위 없이 출발된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에게도 유예가 있듯이 조금 더 국회가 부족하고 청와대가 그런 부분이 있어도 당분간은 좀 협조하면서 나중에 도저히 이것이 너무 심하다 했을 때는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아직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좀 덜 익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그 정치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여야 협치의
실현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조기에 그게 이제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도 실망하실 거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여야 간에 충돌한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인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새 정부 인사들 가운데서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흠결이 나오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정부 출범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네. 또 일부 임명을 했는데 그 야당을 또 자극하게 되고 근데 여기에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5개 5대 배제 원칙. 인사 원칙 그게 또 이제 빌미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공약했을 그 당시부터 저는 저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가능하지도 않은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표를 얻어서 꼭 당선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득표 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 못 지킬 것 같으면 국민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새로운 당신이 대통령이 그 선거 때 공약했던 것과 다르게 새롭게 생각하는 인사 원칙이 뭔지 이야기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또 일정 부분 또 그럴 만한 근거는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지난번에 직접 안 하시고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직접 하지도 않았고 조금 정확한 사과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인사는 계속 하고 그 인사를 통해서 그 5대 원칙에 어긋나는 결격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오고 또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이 원칙 그대로 지킬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잡을 건지 이야기하라는 건데 뭐 사과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 지킬 수 없는 인사 기준이라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걸 이제 하려면은 서로 머리 맞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걸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이제 그 용인을 해야 됩니다. 그 5대 원칙에서 약간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그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는 거 이해하니까 뭐 그냥 그 기준만 지킨다면은 국민들도 그 문제 안 삼겠다는 우리 정도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목소리가 단일된 목소리가 없다 보니 대통령이 또 사과를 하거나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또 다른 요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전국 운영할 때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서로 이렇게 다당화돼 있다 보니까 야당 선명 경쟁을 또 불가피하게 하게 되거든요. 한쪽에서 좀 뭐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자극해서 발칵하면 딴 데는 또 그걸 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키를 이렇게 낮춰가는 것이 정권 초기에는 중요한데 제가 조금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건 대통령께서 벌써부터 이제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하셨듯이 야당 또 국회 이거 발목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 벌써 이제 여당 당대표나 대변인들도 벌써 그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정권의 순항을 위해서는 네. 뭐 중기 말기에 가도 그래야 되지만 특히 초기에는 조금 낮추는 것이 정부에 도움이 됩니다. 더더욱 여소야대 전국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또 야당 중에 2당은 좀 전당대회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 내에서도 또 선명 경쟁이 경쟁이 벌어지게 있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이게 쿨다운 시키는 노력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 쪽에서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이제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정무수석께서도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국회는 청문회는 말하자면 뭐 참고용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좀 사과도 했고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오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또 한편으로 대통령께서 하시는 대한민국의 어떤 청문회라고 하는 제도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하지 않느라도 장관을 채용한다는 것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말은 맞지만 사실 국회로부터는 상당히 소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뭐랄까 좀 부드러운 표현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더불어민주당과 청문회가 야당을 자극하지 않는 네. 워딩을 하더라도 또 가능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명분이 되는 그런 그게 필요하고 여야의 꽉 막힌 대치 전국에서 여당의 존재감이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풀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정 협의가 조금 더 긴밀하게 말하자면 여당의 몫을 좀 주면서 그런 메시지가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서 좀 협상력을 키워서 가야 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방식으로 뭐 야당을 공격하고 그런 워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지금 여소 형태에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업소를 해서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엑스클레이드 되듯이 어떤 과거의 독재 반독재 구도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돼 있는 거고 그것을 또 청와대가 국회들끼리 싸운다라고 하는 건 또 방금 그대로 과거의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유체 이탈 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당 스스로가 좀 깰 필요가 있고 예. 또 정말 19대도 보면은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문회 나와서 위정을 해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국회가 그것이 장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을 때 대통령이 강행하는 것을 보기 싫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장관 청문회도 장관도 표결하자 정도까지 강도 높은 그런 규정을 해둘 시도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남은 인사청문회도 가시밭길인데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검증에 칼날을 좀 벼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문턱. 야당은 일단 김상조 공정위원장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통령이 그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 강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제 격앙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여론의 힘으로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분들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이제 그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또 국회가 사전에 그 청문 검증을 하는 과정에 그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나와가지고 예.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그래서 같다. 본인들이 일단은 겸허한 자세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 겸허한 자세로 그 소명하는 것이 좀 필요할 필요하지 것 않나. 같고 대통령과 청와대 임명권자도 뒤에서 그런 측면에서 기조를 맞추어서 좀 이제 백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사실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업체 로펌에서 이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은 저는 그러겠습니다. 조대엽 후보든 송영무 후보든 누구든 간에 어느 정도의 잘못을 했느냐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뭐 그게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더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본인이 해명하는 것이 거짓말이었을 경우에 그것은 정말 그분이 얼마나 뭐 영향을 있다 하더라도 쳐낼 수 있는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거짓 봅니다. 해명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자기 원칙을 지킨다면 그런 데 대한 앞선 후보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 대한 의지로서의 표명이 사실 필요하다. 물론 안경환 후보 어떤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어떤 좀 더 강도 높은 물론 지금도 다른 어떤 장관 후보라든 인선도 계속 제가 들리는 얘기하면 올렸던 후보들이 다 내부 검토에서 드롭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칼날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 초기에 민정수석실이 재기능 못한 것도 조금 더 강도 높게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것이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굳이 조급증에 시달리거나 어차피 과거 정부도 한 2달, 미국 같은 경우는 3달, 4달 어떤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국정 공백에 대해 물론 뭐 공백을 빨리 탄핵 국면 속에서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더 흥결없는 후보를 천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서두를 보여집니다.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기가 공격했던 그 논리를 자기한테 갖다 대면 이제 바로 낙마 사유, 자기가 누군가를 낙마시켰는데 그 이제 그 낙마 사유가 돼버리는 것이 이제 돌파해야 될 그 난관인 것 같고 조대엽 후보는 해명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걸 갖다 거짓말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또 해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송영무 후보는 옛날에 그 천안함 폭침 때 그게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이 공격의 해명 요구가 강하게 올 것 같고 또 청문회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의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후배 그 장교하고 통화하면서 약간 청문회 발언을 좀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녹취록이 공개됐던 거 그런 것들이 아마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잘 소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 다 이제 현역 의원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김현미 국토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지는 것 아니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전문성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고 물론 과거에 특수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김현미 후보 정도는 국민이나 뭐 국회 안에서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있는 어떤 경과의 문제가 누적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국민들이 보기엔 답답하시지만 오늘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어둡다고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오늘도
야당 대표들, 여야 대표들이 물밑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저는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또 자유한국당조차도 청문회 하자고 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보이콧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 안 했다는 걸 청문회를 통해서 신랄하게 네.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대담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 의원님. 네. 내년 지방선거가 벌 1년 정도가 남았는데 벌써 서울시장 선거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 황교안 전 총리 거론됐는데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출마 의지를 비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서서히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내년 6월 달 1년 내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 우선 그것을 다 지금 상태에서 내년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박원순, 이재명, 황교안, 유승민 이런 순서대로 어떤 서울 시민들이 적합도를 예.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께서도 페이스북에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유승민 의원 후보께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일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재명 시장이 왜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서울시냐 하는 부분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전제로 박원순 시장이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이죠. 그런데 실제로 역대 서울시장이 그야말로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하는 서울시장도 별로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푸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규모는 경기도지사가 더 클 수 있지만 언론에서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은 정치원 일면에 나오는 반면에 경기도지사는 사회면 수도권에 나온다는 굉장히 크고요. 네. 실제로 서울시에 일을 해보면 홍보비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더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렇다 싶습니다만은 경기도지사 중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재명 같은 스타일 자체는 오히려 말하자면 농촌 지역이 폭합되어 있는 경기도보다는 네. 서울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분위기라면은 일단 워낙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1년 뒤에도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고 네. 집권 여당을 그쪽으로 출마하려 하는 분들은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고 당내에서 후보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야당에서는 출마를 좀 기피하는 그런 풍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좀 순항하고 있지만 사실 1년 뒤는 알 수가 없거든요. 상황. 그래서 그때 봐서 만약에 이 상황이 역전된다고 하면은 거꾸로 야당에서 너나 없이 이렇게 나오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야당들이 나올 때 지금처럼 보수 정당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은 승산이 그걸 여당 후보들이 어떻게 어부지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야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